회식 자리에서 한마디 던졌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것 같아서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 말만 반복 재생하며 괴로워한 적 있으신가요?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다가 쟤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비교하다 우울해진 적은요? 칭찬을 들으면 순간 기분 좋다가도 금방 나를 잘 몰라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진짜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 깎아내리고 한 번이라도 지적받으면 며칠 내내 그래 내가 원래 문제 많은 사람이지 라는 낙인을 가슴에 새기듯 안고 사시나요? 그런데 이런 생각과 행동이 정말 당신의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과 표정이 뇌에 깊게 박혀서 자동으로 재생되는 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지금부터 그 자존감의 정체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오해하며 사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원래 소심한 편이야.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어 같은 라벨을 붙이고 살아가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이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사실로 착각합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찌푸려져 있으면 역시 나는 별로야 라고 결론 내리는데 그 표정이 왜 그렇게 굳어졌는지 누가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었는지 질문조차 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나라는 이미지는 대부분 타고난 본질이 아니라 어릴 때 받았던 말과 표정, 칭찬과 무시, 비교와 비난이 섞여 만든 결과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해, 자존감은 기록이자 흔적입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에게 기대하는 기준은 과거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기준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경우가 많고, 당신이 미래를 떠올릴 때 자동으로 그려지는 그림도 사실은 어릴 때 반복해서 보여졌던 상황의 복사본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말실수할까봐 아예 말 자체를 줄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왜 아무 말도 못했지 하면서 또 자책하죠. 누가 부탁을 하면 싫어도 거절을 못하고 대신 혼자 속으로만 끌어요. SNS에서 친구들이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 쟤는 원래 저런 애였어, 안 돼라고 비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하고 싶은 일이 떠올라도 괜히 했다가 욕먹으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팅 자리에서는 상대가 싫어할까봐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맞춰주다가 집에 와서는 나는 왜 항상 들러리처럼 굴지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데 이런 패턴이 쌓일수록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잘못된 확신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반대로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완벽하지 않은데도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실수하면 아, 망했네 하고 웃고 넘기지만 그걸로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지 않고 부탁을 받았을 때 지금은 힘들어서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줄도 아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거절한다고 해서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끌어안죠. 이런 태도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연습이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은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바보라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번 방법이 안 맞았네, 다른 방법을 써보자라고 문제와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겁내긴 해도 그 실패가 자기 전체를 부정하는 잣대지는 않아요. 이 두 그룹의 차이는 머리가 나쁘냐 좋으냐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어떤 말을 반복해서 들었는지, 어떤 눈빛을 경험했는지, 누군가의 기대와 실망이 어떤 패턴으로 쌓였는지가 자존감의 모양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건 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국 핵심은 지금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정말 나의 판단인가 아니면 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질문이 없으면 변화도 없거든요. 어릴 때 당신이 들었던 말들을 떠올려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그것도 못하냐? 넌 원래 느려. 왜 이렇게 예민해? 동생 좀 봐라? 얘는 잘하잖아 같은 말이 반복됐다면 지금의 자존감에는 이미 그 문장들이 깊게 박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였던 당신은 그 말을 반박할 힘이 없었죠. 생존이 부모와 어른들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거든요. 그래는 안전을 위해 그들의 평가를 진실로 저장해버립니다. 나는 귀찮은 존재야. 나는 민폐야. 나는 공기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관심받지 못한 식사 자리, 말을 끊기만 하던 어른들, 비교당했던 시험지 이런 장면들이 모여 하나의 결론을 만들어낸 거죠. 더 슬픈 건 시간이 지나면 원래 언제부터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조차 기억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배운 감정을 평생 진실처럼 안고 사는 거죠. 문제는 이 감정들이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존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행동을 조종하는 리모컨에 가까워요.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느끼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가 와도 먼저 피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라고 느끼는 사람은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공고가 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지원서를 열어보다가도 내가 뽑힐 리가 없지 하고 닫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안 될 수도 있지만 해보면 경험은 남지 하면서 일단 넣어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상대가 연락을 조금만 늦게 해도 역시 나는 별로인 사람이라서라는 결론으로 곧장 튀어가고 그래서 더 잘 보이려고 과하게 맞춰주다가 스스로 지쳐요. 끝나고 나면 봐라. 나랑 오래 가는 사람은 없어 라고 또 자신을 증명하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연락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가 계속 성의 없이 대하면 이 관계는 나에게 건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자신이 그 정도 대우받게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 하나가 나옵니다. 낮은 자존감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능력이 아니라 과거 상처가 씌워준 색안경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해석하는 장치에 가까워요. 그래서 같은 일을 겪어도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회의에서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역시 내 의견은 쓸모없어 라고 느끼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번 건 팀이랑 안 맞았네. 다음에는 다른 방식으로 던져봐야겠다라고 정리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거절을 당하면 내가 이상해서 거절당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조건이 안 맞았거나 상대와 방향이 달랐던 거다라고 봅니다. 똑같이 아프지만 자기 존재 전체를 깎아내리지는 않는 거죠. 결국 자존감은 사건 자체를 바꾸지 못하지만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의미가 바뀌면 다음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인생 궤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진실로 취급하지 말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라고 묻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원래 눈치 빠른 사람이라 남들 기분 다 맞춰줘야 해 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문장 뒤에 숨어있는 목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어릴 때 누구 눈치를 그렇게 심하게 봤는지
기분이 나빠질까봐 숨 죽이고 살았던 얼굴이 누구였는지 떠올려 보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항상 문제를 만든다 같은 생각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장을 처음 들려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혹은 그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차분히 떠올리면 그 감정의 출처가 나가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이 과정은 아프지만 중요합니다. 이유를 모른 채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적어도 이 감정은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가 아직도 겁을 먹고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 자신에게 화를 내기보다 그 아이를 달래줄 여지가 생기니까요.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건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예전에 부모, 선생님, 친구, 연인이 써놓고 떠난 문장을 그대로 읽으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문장을 다시 고치는 거죠. 나는 귀찮은 존재야를 나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로 바꾸는 시기예요. 작은 예를 들어볼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탁을 받으면 속으로 하기 싫다를 외치면서도 입 밖으로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왜 나는 항상 호구처럼 구는 거야? 라고 자신을 욕하죠. 이 패턴을 깨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부터 연습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은 피곤해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도와줄게요. 같은 문장을 한 번이라도 실제로 말해보는 겁니다. 상대가 조금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걸 몸으로 배우는 경험이 필요해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먼저 체크합니다. 시간이 되는지 마음의 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하면 돕되 불가능하면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루 종일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관계는 서로 돕고 서로 거절할 줄도 알아야 유지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과한 사과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타이밍이 조금 어긋나도 죄송해요가 먼저 나오고 친구가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까지 책임을 떠안으려는 습관이죠. 이런 사람들은 농담으로라도 나는 원래 민폐야. 나 같은 사람이랑 있어줘서 고맙다 같은 말을 자주 합니다. 듣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웃고 넘기지만 정작 본인의 뇌는 그 말을 또 하나의 증거로 저장해버려요. 말은 농담인데 상처는 진지하게 쌓이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만 하죠. 그리고 사과를 한 뒤에는 계속 그 장면을 반복 재생하지 않습니다. 실수했고 사과했고 할 수 있는 건 했으니 이제 내려놓자라고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 차이는 삶의 에너지를 쓰는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한쪽은 과거 장면을 끝없이 돌려보며 자기 혐오를 키우고 다른 한쪽은 잘못에서 배운 뒤 그 에너지를 내일을 준비하는 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현실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어떻게 실제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실 확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종이에 적고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지? 반대 증거는 없나를 적어보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두면 감정이 논리를 이겨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하는 일마다 다 망친다라고 느낄 때 실제로 내가 해낸 일 끝까지 버틴 경험,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던 순간들을 억지로라도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씩 적다 보면 전부 망친 건 아니네라는 틈이 생겨요. 두 번째는 작은 성공을 일부러 만드는 연습입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성공에서 회복되거든요. 오늘 해야 할 일을 아주 작게 나누고 하나를 끝낼 때마다 이건 내가 해낸 일이다라고 의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방 한 구석 치우기, 오늘 연락해야 할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안부 보내기, 하루에 물을 몇 잔은 꼭 마시기 같은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기록을 뇌에 계속 쌓는 거죠. 세 번째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의 친구에게 해줄 말을 나에게도 해주는 태도예요. 우리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면 잘 버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채찍질부터 하거든요. 힘든 날에는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대단한 거다. 이 정도면 진짜 잘 버틴 거라고 직접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오글거리고 거짓말 같겠지만 뇌는 반복되는 말을 결국 진실처럼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만 진실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자존감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혼자 긍정적인 말을 해도 곁에서 넌 원래 그런 애야 라고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처는 계속 새로 생기거든요. 반대로 나를 존중해주고 실수해도 사람 자체를 평가절하 하지 않는 사람들,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보내면 그들의 눈빛이 새로운 거울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결국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도 배우니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문가의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심리 상담이나 치료는 혼자서는 보기 힘든 패턴을 드러내주고 오래된 상처를 안전한 공간에서 다시 느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약해서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죠. 상담실에서 그때 그 말은 당신 잘못이 아니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경험을 해요. 평생 자신을 공격하던 문장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이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선과 다른 언어를 빌려와 내 안에 오래된 스크립트를 다시 읽어보는 작업이 언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책, 영상, 글, 대화 상담.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핵심은 널래 이런 인간이야 라는 문장을 의심해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순간부터 자존감의 방향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건 이겁니다. 낮은 자존감은 성격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많은 상황이 겹쳐 만든 결과죠. 그래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어요. 단지 이제는 그 역사를 새로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어릴 때는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다릅니다. 누구의 말은 버리고 누구의 시선은 더 이상 믿지 않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자존감이 한 번에 높아지는 기적 같은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예전보다는 조금 덜 미워진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이미 큰 변화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못났다고 느끼는 시간만큼, 아니 그 절반의 시간만이라도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나 꽤 잘 버텼다라고 말해준다면 당신 안의 어린 나는 비로소 고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자존감 회복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깎아내리는 목소리보다 조금은 서툴지만 따뜻한 목소리를 한번 선택해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언젠가 당신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 줄이 될지 모르니까요.